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국 거시경제입니다.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변수가 생겼어요. 3월 5일 날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자격 유지 결정한 거. 네. 트럼프란 예전에 파웰 의장하고 트럼프하고 푸틴 이 세 명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트럼프 변수가 가장 클 것 같긴 한데 일단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하드랜딩 소프트는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냐 미국 경제에 대한 갑론을박도 네.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국 경제는 연착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경착륙은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착륙이라고 가정하고 미국 경제를 보신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훨씬 더 앞당겨지겠네. 그렇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착륙이다라고 생각하면 앞당겨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없겠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의 전망이라든가 미국 경제를 관찰할 만한 여러 지표들을 보면 현재로서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에 좀 강한 무게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기에 상반기 내에 있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돼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력이나 힘을 생각한다면 그 금리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물론 한국은행은 계속 지금 동결을 하고 있지만 네.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애프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이 만약에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하는 거는 미국 경제로서는 바람직한 일이긴 그렇죠. 하겠지만 그로 인한 금리로 인한 주변국들 대한민국이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한동안 더 힘들겠네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연착륙이라고 본다면 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니까 의견을 드린다면 연착륙으로 전망할 때는 파월은 결론적으로 다 잡은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잘한 거예요, 통화 정책은. 물가는 물가대로 잡은 거고요. 막대한 하드 랜딩도 방어한 거고요. 그리고 금리는 금리대로 인상했다가 이제 안정화 수순을 가져갈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만 움직인다면 파월은 진짜 역대급 연준 의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반대로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 금리는 금리대로 높고 경기는 경기대로 다 망가뜨리면 이거는 최악인 거죠.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와 파월 연준 의장을 비교한다면 어쨌든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로 올라갔고 물가 못 잡았고 그리고 경기는 경기대로 최악이죠. 어렵잖아요. 어렵죠. 금리는 금리대로 너무나 높잖아요. 높죠. 그러니까 좋은 게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런 면에서 통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대응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의장이 그러면 연착륙을 유도한다면 그러면 당장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당장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을 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텐데, 근데 내부적인 상황도 있지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정말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인 상황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죠. 경기도 살려야 되고 금리는 금리도 너무 높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할 시점이 왔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계속 까다로운 거예요.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한 다른 여러 신흥국들이나 미국 경제에 의존적인 그런 국가들은 상당히 금리를 어떻게 보면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카카오톡의 닉네임을 제 스스로 부여한 닉네임이 아니라 제 아이디를 인디펜던트 뷰라고 했거든요. 저는 어떤 양쪽 정치적 시각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그냥 어떤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제만을 바라보자라는 제 마음가짐인 건데
근데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어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져서도 안 되고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도 안 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파월로부터는 독립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여러 국가들 주로 신흥국들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이런 나라 대표적이에요. 물가는 정말 100%입니다. 살인적이죠 지금. 물가는 물가대로 높고 금리도 금리대로 높은 거예요. 정말 이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니까 bad is good, good is bad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bad가 좋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죠. good is bad인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근데 미국 경제가 너무 연착륙이다, 좋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당장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 내려지니까 우리로서는 배드한 거네요. 배드한 거죠.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독립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포인트라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이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금 유출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거죠.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가 심각한가요? 어떤가요? 네, 심각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구분을 해드릴게요. 미국 경제가 나름 굉장히 강해요. 근육량이 빵빵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여. 연착륙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같은 암세포가 발견된 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그게 다른 부분으로 전이될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습니다. 공실 문제 너무 심각해요. 특히 오피스 공실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지 그리고 특히 이게 부실해서 몇몇 금융기관들이 쓰러져서 금융위기로까지 갈지는 다른 얘기예요. 서프라임 모기지가 재현될지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미국 경제는 탄탄해. 근육량이 계속 견고합니다. 근데 공실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한 것이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근데 그게 미국 경제를 흔들어 놓을 만큼의 큰 어떤 기여도가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 내려지고 상업용 부동산이 심각해지면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금융을 제공해준 금융기관도 쓰러질 위험이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쓰러질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이 금융기관의 기여도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로 끝날 것이고 이게 미국 경제 문제로 금융위기 문제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확산 떨어진다. 가능성은 떨어진다. 네,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준금리 아까 인하 시점 조금 소프트 랜딩을 하면 기준금리를 바로 뭐 인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시점은 언제쯤 보시고 그 시그널은 어떤 게 있고 또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미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저는 책에다가도 이미 그렇게 써놨는데요. 네. 24년 하반기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차례 혹은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될 것 네, 같다. 두세 차례 정도 보고 있고요. 가장 확률적으로 무게를 둔다면 시나리오를 좀 명확히 말씀드린다면 6, 7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면 7월입니다. 7월이라고 생각하고요. 7월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다음에 그 다음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8월에 FOMC가 또 있거든요. 근데 8월에 또 연거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 인하에 따른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나를 시장 반응을 좀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1월 정도에 10월 11월 정도에 그 여건을 보면서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금리는 인하하는데 그 시기가 올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부터 이제 두세 차례 된다 이 얘기시죠? 이 금리 인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문제가 발생해서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거나 미국 경제가 막 우당탕탕 하드랜딩 하니까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 물가도 이제 안정화됐네. 또 경기도 괜찮네. 이제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어? 5.5% 기준금리는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야. 중립금리 약 3.5%를 향해서 예. 서서히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런 수순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미국이 중립금리가 3.5% 정도인가요?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그 갑론을박이 있어요. 아. 그리고 뭐가 중립금리다라고 정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근데 제가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예. 뭐 2에서 3.5% 사이. 2에 3.5. 예, 그래서 적어도 3.5%를 향해서 금리 인하를 서서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25년에도 서서히, 26년에도 서서히,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서서히 할 것이다. 이변이 있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다 무시하고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하겠죠. 예. 그 이변은 뭐 어차피 정상에서 궤도 이탈을 한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예측할 수 있는 아니니까 범위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신도 못하는 범위니까. 예, 예를 들면 팬데믹급의 또 다른 뭐 바이러스 충격이 온다든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뭐 그거를 3차 전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그죠? 미중 패권 전쟁 중에 뭐 타이완 해협을 놓고 예를 들어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현재 가정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등장하면 경기 침체의 충격이 올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이 뭐 저도 저같이 이제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들은 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핸드폰처럼 온갖 정보를 수집하니까 네. 이거를 수입을 금지시켜라 또는 관세를 계속 때려라라고 했던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맞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 분야로 확전 분위기죠. 네, 확전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때 예. 무역 전쟁이었죠. 아, 그렇죠. 그 전쟁의 총알은 관세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예. 바이든 정부 때 미중 패권 전쟁 2라운드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 총알은 기술인 거예요. 기술 패권 그렇죠. 전쟁. 예. 그래서 뭐 어떤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공급을 중국으로부터 배제시켜라 예.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2차 전지든 전기차든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런 것도 기술 패권 전쟁이죠. 예.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짓고 미국에서 생산할 때 중국의 어떤 소재는 담겨 있으면 안 된다. 담기면 보조금 안 줄래. 뭐 이런 식으로 기술 패권 전쟁이었던 거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확전되는 양상으로 치닫게 될 텐데 3라운드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 전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홍콩이나 대만이 있기 때문에 홍콩과 대만을 경유해서 마치 이런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을 때 예. 러시아를 경제 제재로 꽁꽁 묶어두기 위해서 글로벌 이 금융망이라고 볼 수 있는 예. 스위프트망에서 배제시키죠.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중국의 어떤 금융으로 세계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 예. 그 금융 어떤 망으로부터 중국을 배제시키도록 그런 식으로의 전쟁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그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또 다른 형태 하나는 바로 타이완이죠. 이제 타이완 해협을 놓고 어쨌든 중국 정부가 해협을 봉쇄시키거나 하는 조치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타이완 해협 봉쇄시키면 안 된다. 예.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물가 상승 압력인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면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지만 그렇죠.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그 해협을 봉쇄시키면 세계 물동량의 뭐 많게는 50% 이상이 그 해협을 지나거든요. 그러면 그 해협을 봉쇄시키면 우회하거나 공급이 차단되거나 공급망 병목 현상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글로벌 물가가 또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미국 정부로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또 강하게 또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게 뭐 어쩌게 보면 국지전과 같은 전쟁의 분쟁의 모습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특히 이제 지정학 전문가들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은 이제 원래 이렇게 제가 나눠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질문 드릴게요. 저는 타이완 해협이 그렇게 물동량이 많은지 사실 몰랐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 TSMC인가 거기처럼 세계 반도체 공급 1위 기업도 대만에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지금 또 이제 올해 대만 총통이 친미 성향의 라이 총통이 당선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대리전 형상이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이게 우리한테는 무조건 악재네요. 만약에 격화되면 이거는 반도체 공급이나 부품 소재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일단 악재도 있고 또 호재도 뭐 호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호재도 있을 수는 있죠. 아 그래요?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예, 예. 어쨌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데 예. 중국이 TSMC를 갖고 싶은 것도 하나 있겠지만 그렇죠. 미국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강할 겁니다. 아, 예. 둘 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TSMC를 우리 거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강하겠지만 예, 예.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하네요. 양쪽에서 다. 그렇죠. TSMC 없으면은 정말 굴러가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인 거고요. 예, 지금의. 예, 예. 그러니까 쌀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예요. 거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파운드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TSMC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이 TSMC를 가져간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TSMC를 대신할 파운드리 업체가 필요해요. 그렇겠죠. 대신할 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파운드리로 본다면 예, 예. 2위니까 우리나라가. 역시 중국이 TSMC를 가져간다. 그럼 파운드리를 미국의 입장에서 대신할 기업은 또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건 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면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어찌어찌 하다 보면. 예. 그렇지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산수가 아니에요. 국제 정세는. 그렇겠죠. 이렇게 할 때 만약에 TSMC를 대신해서 중국에게 파운드리 기능을 완수하겠다라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역시 TSMC를 미국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예. 미국이 그런 행보를 가만히 둘까요? 한국이 그렇게 하도록 안 하죠. 안 하죠. 또 안보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카드를 가지고 안보 위협이 되니 중국에게는 파운드리로서 TSMC를 대체하지 말라라는 액션까지 취해지기 때문에 그런 정세적인 움직임을 보면 위협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겠죠. 그렇죠. 다만 역시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국제 정세의 위중함, 굉장히 신중함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양한 플랜들을 짜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랜 A부터 플랜 G까지 예. 각종 가능한 시나리오를 짜서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은 물론 이렇게 높이 계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매몰된 것들이 양극화의 정치 논리밖에 없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지금 제일 위중한 건 경제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미래를 가지고 나는 더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어. 미래와 미래끼리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동안 너네는 이렇게 나쁜 짓 했잖아. 너네도 그동안 이렇게 나쁜 짓 했잖아. 과거의 어떤 나쁜 것들만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누가 더 나쁜 놈인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안타깝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까지 공식적인 질문이었고요. 네. 교수님 책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2024 경제 전망에 예. 인상 깊은 신조어인가요? 교수님이 이렇게 쓰신 게 상흔점, 포인트 예. 오브 스케일링 뭐 이런 예. 것들 되게 네. 와닿거든요. 저는 아, 그러세요?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쓰신 거였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이제 매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2050년까지 할 계획이고. 전망서를 쓸 계획이라서 그 해를 숫자 하나로
특히 이제 점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노력해요. 예. 그 점을 다 찍으면 이제 선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점이라고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 경제를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라는 상처를 겪었고, 예. 러우 전쟁이라는 상처를 겪었는데 예. 그 상처는 사라지는 듯해요. 그렇죠? 우리 기억 속에서도 상흔은 남는다. 네, 그러는 상처의 흔적만 남는 거죠. 그 흔적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힘듦. 정말 힘든 어려운 경제, 이게 상흔이다. 그렇죠. 상흔이 남는 경제, 24년 경제를 표현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 또 신조어 뉴 레집? 네. 그거는 어떤 기조를 뉴 체제 뭐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예. 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것이 20년에서 24년 동안 처음 맞닥뜨려진 표현일지 몰라요. 예.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근데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착화된다는 뜻이죠. 대한민국의 현실화가 된다는 얘기죠. 현실화. 그러니까 이 고금리로부터 벗어나긴 할 겁니다. 금리 인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20년, 21년에 경험한 그런 낮은 금리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긴 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체감하는 그 물가는 여전히 가혹하게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밥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도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물가가 오를 일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높게 올랐는데 또 올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점점 감소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그게 마치 새로운 체제처럼 굳어져 버린다. 안타까운 표현이 계속 그럴까요? 예, 그럼 계속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예, 힘듦을 견디셔야죠. 견디기 위해서 경제를 알고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셔야죠.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오늘 경제 읽어준 남자 김광석 교수님, 그 유튜브에서 경제 경익남 이렇게 치셔도 되고 경제 읽어준 남자는 김광석 교수님 본인 채널이 있으시니까 거기서도 많이 공부하시고 뭐 오비스 TV도 자주 들어와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